안녕하세요. 하기중학교 1학년 여러분, 도덕교사 유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덕적 상상력이란 무엇이며 도덕적 상상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한 도덕 추론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더불어 도덕 추론의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검사하는 비판적 사고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도덕 추론과 비판적 사고의 방법을 알고 이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도덕 과목은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과목입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38쪽입니다. 다음 땡땡이의 행동은 왜 문제가 될까요? 땡땡이는 운동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음료를 사 먹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난 땡땡이는 자판기를 발로 차며 망가뜨렸다. 자, 땡땡이의 행동은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자판기를 발로 차며 망가뜨리는 것은 자판기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또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행동이겠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의 종류에는 사실 판단, 가치 판단, 도덕 판단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 판단을 구분해 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야유로 놀러 갔다. 따사로운 햇살과 어우러진 새하얀 벚꽃길이 참 아름다웠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길가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이야기하며 꽃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소영이는 어느새 다가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었다.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쳤고 소영이는 친구들과 함께 아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다. 소영이는 참 착한 친구인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사실 판단이란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판단인데요. 여기에서의 사실 판단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길가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소영이는 아이를 달래주었다. 이겠죠? 만약에 길가에 아이가 웃고 있었다. 이 또한 사실 판단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가치 판단은 특정 대상에 대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그 대상의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가치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벚꽃은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벚꽃은 참 아름답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 중에서 특별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 도덕적 관점에서 내리는 판단을 말하는데요. 위의 사례에서는 소영이는 참 착한 친구인 것 같다 와 같이 어떤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에서 내리는 판단이겠죠. 도덕 판단은 주로 사람의 인격이나 행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바람직하다, 착하다, 옳다, 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나쁘다, 옳지 않다, 해선 안 된다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는 판단입니다. 판단을 구분하기가 쉬운가요? 네, 쉽진 않죠. 39쪽 한번 볼까요? 판단의 종류 구분하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좋다. 자, 어떤 판단일까요? 네, 가치 판단이죠.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죠.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자신의 그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두 번째,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무슨 판단일까요? 네,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 중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내리는 도덕 판단입니다. 세 번째, 모차르트 음악은 언제 들어도 참 좋다. 자, 무슨 판단일까요? 네, 가치 판단이겠죠. 네 번째,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자, 무슨 판단일까요? 네, 가치 판단 중에서 도덕 판단에 해당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명기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자, 이건 무슨 판단일까요? 네, 그냥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판단입니다. 마지막,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모습은 참 아름답다. 무슨 판단일까요? 네, 가치 판단이죠. 네,
하얀 눈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눈을 만약에 치워야 한다면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도덕 판단과 사실 판단을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공원에는 달리기를 하거나 공놀이를 하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 목이 말라 의자에 앉아서 쉬었다. 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청명한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다. 친구들은 다들 구경을 하면서 쉬고 있는데 채원이가 친구들에게 물을 건네주었다. 자신도 목이 마를 텐데 자기보다 친구들을 더 챙기는 채원이는 참 착한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도덕 판단은 무엇일까요? 네, 채원이는 참 착한 것 같다. 이죠. 그러면 이 도덕 판단과 관련이 있는 사실 판단은 뭘까요? 사실 판단이란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말한다고 했죠? 네, 채원이가 친구들에게 물을 건네주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 판단 되겠습니다. 교과서 40쪽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0쪽에 보면 어린아이가 벽에 낙서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광경을 본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 지나가던 중학생이 보고 얘 벽에 함부로 낙서하면 안 돼! 라고 도덕 판단 내렸죠.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난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해. 지금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중학생 오빠가 왜 안 되냐면 말이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줘야겠죠. 그 타당한 이유를 도덕적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넌 그래서 벽에 함부로 낙서하면 안 돼 라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도덕 추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중학생이 왜 안 되냐면 말이지 너는 키가 작으니까 안 돼. 너는 머리를 풀었으니까 안 돼. 너는 양말을 빨간 양말을 신었으니까 안 돼. 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어린이는 그 중학생 오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벽에 낙서를 하고 있겠죠. 자, 이 중학생의 도덕 판단에 대해서 도덕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덕 추론이란 타당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개별적인 그런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즉, 이 사례에서는 벽에 낙서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 판단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 추론의 구조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중학생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 원리는 무엇일까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판단은 뭘까요? 객관적으로 참과 거짓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실 판단은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은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동이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하여 벽에 낙서하는 너의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개별적 도덕 판단 내린 것입니다. 자, 도덕 판단을 내릴 때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 둘 다 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낙서하는 것은 공공질서 훼손하는 행동이야. 벽에 낙서하는 건 옳지 않아. 여기서는 도덕 원리가 생략됐죠. 그죠? 공공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돼. 그래서 벽에 낙서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또 사실 판단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앞단에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도덕적 민감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도덕 판단을 뒷받침하는 그 이유와 근거, 그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철저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도덕 판단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과서 41쪽에 도덕 추론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소영이는 참 착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거든. 자, 여기서 도덕 원리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 판단을 말하죠. 도덕 원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항상 돕는 학생은 착하다. 모든 사람이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덕 원리고요. 두 번째, 사실 판단은 뭐냐? 소영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항상 돕는다.
자, 객관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가 판단되는 사실 판단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하여 그래서 소영이는 착하다라는 도덕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자, 다음으로 도덕 추론을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야. 자, 여기에서 도덕 원리는 무엇일까요? 법을 어기는 행동은 옳지 않다. 도덕 원리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 판단, 일반적 도덕 판단, 도덕 원리 되겠고요. 사실 판단은 객관적 중립 판단이 가능한 그런 사실 판단.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야. 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면 사실 판단이고요. 그래서 도덕 판단,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 무임승차를 하는 그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옳지 않아 라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덕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철학자인데요. 소크라테스의 그 사례를 통해서 도덕 추론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 재판을 통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그에게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도망갈 것을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다. 크리톤, 자네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도 왜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말을 듣고 어서 탈출하게. 소크라테스, 친구여,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네.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국가를 해치는 것이 된다네. 라고 말했네요. 소크라테스의 도덕 추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도덕 원리는 무엇일까요?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판단,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도덕 판단,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도덕 판단 내린 거죠. 두 번째,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다른 근거를 들어 도덕 추론 과정에 맞게 정리해 보자. 도덕 원리,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판단,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마지막 도덕 판단,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자, 위에서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했지만, 밑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또 다른 도덕 원리 제시했죠. 같은 도덕 판단이지만, 이렇게 다른 도덕 원리나 사실 판단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과서 42쪽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린 도덕 판단이 항상 옳을까요? 내가 내린 도덕 판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꼭 필요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 하면 내가 내린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 판단과 도덕 원리를 검사함으로써 가능한데요. 자, 비판적 사고에서 사실 검사는 도덕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장애인 돕기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을 봉사사항 후보로 추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학생이 추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증빙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덕 원리 검사는 도덕 원리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보편화 결과 검사, 역할 교환 검사, 반증 사례 검사, 포석 검사가 있습니다. 단어가 참 어렵게 느껴지죠? 첫 번째, 보편화 결과 검사는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이 실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 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빠서 새치기를 한다, 난 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바쁘다고 모든 사람이 너처럼 새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도덕 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검토하는 방법이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둘째, 역할 교환 검사는 입장을 바꿔서 도덕 원리를 적용해보는 방법인데요. 친구를 괴롭힌 학생에게 그러면 입장 바꿔서 너도 다른 학생이 너에게 똑같이 행동해도 괜찮겠니? 너를 괴롭혀도 괜찮겠니? 라고 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반증 사례 검사는 상대방의 도덕 판단과 원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여 반박하는 방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라는 원리를 근거로 하여 만약에 도서관에서 떠들 자유가 있다 라고 주장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얘기니? 라는 다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네가 제시하고 있는 도덕 원리가 잘못됐다 라고 검토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N번방 사건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N번방에 그런 음란물을 올려도 되는 거니? 라고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넷째, 포석 검사인데요. 포석 검사는 보다 높은 도덕 원리 제시함으로써 현재 사용하는 도덕 원리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에게 아무도 없다고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위 아닐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더 상위 도덕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교통신호는 지켜야 한다라고 또 검토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의 단어가 참 어렵죠. 네, 학교에서 다시 여러분 만나게 되면 이 단어는 선생님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3쪽 검사 방법 찾기 한번 해볼까요? 자, 경찰, 당신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행인 한 번만 봐주세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 모두 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도덕 원리 검사는 뭘까요? 한 번만 잘못하면 봐줘야 한다 라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행인에게 모든 사람이 그러면 한 번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 결과를 예측해 보는 방법이죠. 자, 검토 방법은 뭘까요?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자, 둘째, 아들,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띠 매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음주운전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니? 라고 해서 자, 새로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아들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 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검토해주고 있죠. 반증 사례 검사입니다. 친구 1, 아무도 없는데 우리 무단횡단하자 라고 하는 친구에게 친구 2가 무단횡단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잖아. 법을 어기면 안 돼 라는 상위의 도덕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돼 라는 무단횡단을 한다는 그 친구의 도덕 원리에 대해서 검토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석 검사 되겠습니다. 자, 동생. 부상당한 사람은 누군가 도와줄 거야, 언니. 바쁜데 그냥 가자. 라고 하는 동생에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가도 괜찮겠니? 라고 해서 입장을 바꿔서 도덕 원리를 적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뭐죠? 역할 교환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도덕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의 그 도덕 과목은 생활 밀착형 과목이라고 했죠. 여러분 삶에서 잘못된 도덕 판단을 내려서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떠올려보고 도덕 추론의 과정으로 정리해보고 추론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43쪽의 마지막 4단계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